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2019년 2월 23일 날 시행했던 서울시 관련 문제들 공무원 사회에 관련해서 우리 기출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나눠드렸던 그 자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총평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써보질 않아가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한눈에 여러분들 20문제를 한번 바라봤을 때 서울시 문제는 자, 우리 출제 범위, 출제 영역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사회문화 6문제, 법과정치 7문제, 그리고 경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항 설명 특별히 할 건 없었습니다. 근데 몇 문제 정도는 좀 요런 것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멘트가 좀 달렸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한번 체감을 해보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법과정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회문화도 좀 평이한 수준이고 경제도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잘 적응했느냐라는 거기에 따라서 고득점의 어떤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풀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하고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접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무수히 계속 이제 우리가 경제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신 분들은 문제를 좀 많이 다루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냥 시간 관계상 문제풀이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보기는 자료 수집 방법 A부터 D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A부터 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그냥 단순 단답형 그런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질문과 해답에 맞게끔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못 끼워 맞춰버리면 다 답인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다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한 전형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제 자체는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주제죠. 자료 수집 방법 4가지입니다. 자, 근데 보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진 질문이 있어요. 보시면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가? 자, 우리 연구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그렇게 구분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어디서 주로 쓰는가요? 그렇죠? 양적 연구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아니오로 했을 때 A가 여러분들 아니오 이렇게 되는데 조작적 정의와 관련해서 A와 C가 예죠. 조작적 정의. 그래서 A, C는 여러분들 어떤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어요. 다만 A가 질문지법인지 아니면 실험법인지를 우리가 알지는 아직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B하고 D는요 질적 연구 방법이니까 B와 D에 들어갈 말은 면접법하고 참여 관찰법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추론하고 이제 우리 가와 관련된 가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잘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한번 볼게요. 가가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가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조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레포라 그러죠. 신뢰관계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떤 연구 방법? 면접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B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면접법 아니면 참여관찰법인데 신뢰관계가 중요시 되는가? 그럼 B는 뭐다? 면접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설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한다.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런 어떤 인위적인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거 그건 무슨 법이에요? 실험법이죠.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시면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되네요. 자,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현지에 가서 참여해서 하는 거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참여 관찰법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생뚱맞게 A에다가 뭐라 됐습니까?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 여러분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 질문지법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죄송하게 제가 해설에 정신이 좀 없었는지 실험법이라고 써놨거든요. 제가 좀 오타가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법이라고 해설을 좀 수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예, 여기 만약에 질문지법이 들어간다면 물론 조작된 자료,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 질문지법이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질문지법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얻는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 가가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B 같은 경우는 자 면접법이죠. 면접법이 만약에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면접법은 시간,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를 대상으로 하면 모를까 조금만 숫자가 늘려도 뭡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라고 하기에는 이게 예죠. 예라고 하기에는 면접법이 들어가기엔 부적절하죠. 그래서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3번으로 답을 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3번 주의 좀 하시고요. 근데 너무나 그나마 좀 문제가 좀 쉬웠던 게 4번이 명확합니다. 4번 한번 보세요. 가가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여러분 언어 작용이 필수적인 것? 면접법이 되겠죠. 그렇죠? 면접법. 자,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언어적 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면접법. 그럼 D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D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참여관찰법이에요. 참여관찰법은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해도 상관이 없죠.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족에 우리가 그냥 참여함으로써 어떤 쭉 관찰한 것을 기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질문 한번 보세요.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렇죠? 행동을 관찰하니까 D의 참여관찰법 부합하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 1번 문제가 여러분들 그 사회문화에서 그나마 제일 좀 오답률이 높고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보기에서 밑줄 치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 전형적인 여러분 복지제도의 유형, 복지제도의 유형 그러면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구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다? 공공구조. 예, 기억은 공공구조. 그리고 뭐 국민연금, 뭐 대표적인 뭡니까? 사회보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구조, 사회보험 딱 구분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지문, 우리 그 해설지에도 나왔지만 비교한 거 있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구분 좀 해볼까요? 자, 우리 문제 풀이도 풀이지만 또 우리 또 시험이 또 앞두고 있으니까 사회보험하고 공공구조 요걸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모든 국민이죠. 그렇죠? 모든 국민이면 이거는 선별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죠.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그렇죠,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까?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해요. 우리가 장래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죠. 그러면 사전 예방적 성격, 그렇죠? 이거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공공구조, 우리가 나중에 가난할 걸 대비해서 미리 뭐 보험료 내거나 그런 거 없죠. 어떤 취약한 가난한 어떤 그런 대상을 선별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다 보니까 요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예.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둘 다 무슨 효과는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다. 다만 어디가 더 크다?
공공부조가 더 크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기출에도 나왔고 오늘도 이번에도 나왔지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된다 그랬어요? 뭐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다른 말로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 정도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수혜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하면 오히려 병들고 약한 사회적 약자,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한번 볼게요. 1번. 기억은 기초노령연금. 자,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맞죠? 근데 보편적 복지. 자, 이거는 우리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국민연금,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그렇죠. 비용 부담 능력,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네, 맞는 지문이겠네요. 다음 3번 기억은 공공부조는 이런 사회보험과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자, 우리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죠. 근데 선별적 복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의 설명이 틀렸고요. 후단의 설명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틀렸습니다. 4번 미은은 기업과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자, 우리 국민연금, 사회보험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공공부조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람과 실제 우리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탈 이론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기록론적 관점에서 디르켐하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는요,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그리고 이제 갈등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네요. 그래서 1차 일탈은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일탈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문제아로 규정, 한마디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렇게 더 행동을 하게 되더라. 자, 이거 무슨 이론? 낙인 이론. 네, 그러면 그 문제는 결국은 낙인 이론에 대한 해결책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 행위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회 대다수라든지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탈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일탈 행위의 어떤 상대성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낙인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결책으로서는 신중한 낙인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한번 볼게요.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이론에 대한 해결책이 될까요? 지금 사회적 규범이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는 그렇죠. 사회는 엄청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데 규범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아노미, 가치관 혼란이 온다. 머튼이 아니라 디르켐이죠. 디르켐. 머튼 같은 경우는 문화적 목표와 수단 간의 어떤 괴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기억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번은요, 정상적인 집단과의 어떤 교류, 그러니까 우리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낙인을 찍을 때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한 낙인이 필요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여기 디귿 1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4번 문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 조직에 대한 가나에 해당하는 사회조직. 여러분 사회조직 그러면 우리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사회조직 그러면 여러분들 관료제와 탈관료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미리 염두에 두시면 가는 뭘까요? 조직의 안정성은 높지만 유연성은 떨어진다. 네, 관료제. 나는 조직의 유연성이 높죠. 그 안정성보다는 유연성이 높다. 탈관료제.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관료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관료제. 왜 관료제? 우리 서열화된 어떤 체계를 갖다가 두고 그에 따른 지위, 권한, 책임 그런 걸 부여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이 대규모화 됐고요. 그러니까 복잡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료제를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들어온 배경도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건데,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관료제가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료제 폐단이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관료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게 탈관료제. 그럼 탈관료제도 결국 뭡니까? 그렇죠. 효율성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여러분 주제에 있죠. 공부하실 때 그 비교할 때 공통점은 무조건 찾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의 공통점 하면 둘 다 뭐를 추구하는 조직? 그렇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 그래서 바로 시험 지문에 나왔잖아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2번 보시면 나는 탈관료제는 조직 내 지위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해라. 자, 요거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보시면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분,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 정보사회. 이건 탈관료제에 좀 부합하는 거고요. 관료제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렇게 가 있죠.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 자, 연공서열.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보상체계가 높고 지위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높다. 이거는 관료제죠. 우리 탈관료제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던가요? 네? 능력에 따라. 그렇죠. 능력. 직급이 어떻든 간에, 경력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래,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너무 강조드렸던 주제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학설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어떤 이론? 자, 우리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자, 요거는 제 그때도 교재도 좀 지면을 많이 하래가지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실제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요?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총합보다 더 큰 독립된 뭐가 있다? 실제가 존재한다. 그 실제가 바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회가 여러분들 개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은요, 사회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개인의 총합에 불과한 거고 별도의 어떤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때 사회 명목론 같은 경우는 사회가 개인에게 어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갖다가 어떤 자율적인 존재로 보고요. 어떤 연구를 하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를?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문제 해결에 주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건 간단한 사례네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돼.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 결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회 영향 속에 개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뭐다? 사회 실제론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나는요. 자,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 개인을 강조하네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그래서 개인이 우리 사회, 정당도 바꿀 수 있다고 보니까 이건 사회 명목론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사회 실제론의 관점은 사회합은 개인의 사회합보다 크다고 본다. 이게 동일하다라고 보면 사회 명목론이고요. 사회 실제론은 뭡니까? 사회가 개인의 총합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1번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맞아떨어지고 여기도 저기 정답에 고 빠졌네요. 정답에 고 1번이라고 좀 쓰십시오. 그 1번. 아이고. 자, 2번.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는 실제하여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건 나가 아니라 사회 실제론이고요. 실제론에 관한 설명. 3번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자,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겠죠. 그러면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나의 관점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라고 되네요. 이거 좀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할게. 사회 실체로는 여러분들 우리 방금 봤던 무슨 설? 유기체설. 네, 이게 이론적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은요. 사회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사회
예, 계약서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여기 사회 유기체설 같은 경우는 사회 실제론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후단은 뭐예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이건 또 뭐예요? 사회 명목론에 관한 설명이죠. 막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어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한번 보세요. 보기의 이론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 이제 옳게 설명한 거 찾으라 그랬네요. 그래서 뭐 이븐 할둔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승세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발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일정한 유형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특정된 방향, 그러니까 계속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 그걸 우리가 진화론이라 그러고요.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라는 것도 우리 여기 보던 것처럼 유기체의 생처럼 생성됐다, 소멸되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이렇게 거듭한다, 순환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순환론, 그렇죠? 그러면 순환론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됩니다. 1번,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딱 맞아떨어지죠. 과거에 번창했던 제국들이 우리 쇠퇴하고 소멸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순환론을 관점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요.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서구의 관점에서 어떤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자기께 우월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요거는 진화론. 그리고 변동은 곧 진보. 그러니까 변동 진보 이렇게 딱 요거는 진화론 되겠죠. 4번 보시면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가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진화되는 한 방향으로 간다. 여기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 3, 4번 진화론, 1번은 순환론에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6문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이번 시험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7번 문제가 법과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우리 사회문화 6문제 나왔고, 법과 정치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우리, 등기부,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뭐 관련되는 뭐 권리들 있죠. 물건이나 채권 뭐 권리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놓고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 정리한 건데, 근데 여기 간단해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갑은 A 주택의 소유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갑이 이 자기의 주택인 A 주택을 담보로 B 은행에다가 2억 원의 건전한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B 은행이 건전한권 여기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B 은행의 건전한권 설정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디에 기재가 되나요? 건전한권이라는 것은 담보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017년 10월 2일 날 A주택에 대해서 을과 전세계약, 여러분 전세계약 좀 해주십시오. 자, 여기 좀 별개로 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세계약이란 말을 그냥 쉽게 혼용해서 씁니다. 뭐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혼용해서 써요. 근데 엄연히 임대차 계약하고 전세 계약은 다른 거거든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전세 필요성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넓은 땅에다가 공장 설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각종 뭐 설비도 설치하고 기계도 뒀는데 야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비워줘 이래버리면요.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면 공장 같은 데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어떤 공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장기간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보장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때 설정하는 게 바로 전세권이라는 그거는 하나 용익 물건으로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여러분들 등기부에 을구에 역시 마찬가지 기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세금 해가지고 똑같이 뭐 만약에 누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세권 해서 전세금 이렇게 딱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물건이니까요. 성립 순서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원칙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후순위 물건자들한테도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고 보증금도 제대로 회수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서민 생활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보증금의 어떤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비록 임대차 계약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가졌을 때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전세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뭘로 구분하냐면 요게 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요. 전세건이라면 등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등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대금을 다 주고 전세 계약을 설정하기로 하더라도 우리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상은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건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7년 12월 2일 날 A주택의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 을은 전세건을 설정받았을까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고요. 다만 여기 보니까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으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1월 10일 날 시은행에 2억 원의 그렇죠. 역시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네요. 2억 원. 자, 역시 시은행의 건저당권 이거 역시 마찬가지 소유권 이외의 물건으로서 등기부 을구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경매가 돼버리면 비록 지금 을이었죠. 을이라는 임차인이 자, 그 보증금이 있는데 그거는 몇 순위가 될까요? 1, 2, 3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요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에 시가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렇죠? 만약 경매가 됐다. 그 A주택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얘가 먼저 2억 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을은 2억 원의 전세 계약이 있으니까 역시 2억 원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에서 시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을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부. 여러분, 등기부 등본 갑구라는 것은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창설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시험에 가장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압류나 가처분도 등기부 갑부에 기재된다는 거.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역시 갑부에 기재된다. 그렇지만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 C은행의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렇죠. 건저당권 요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가 되는 거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순서가 보면 뭡니까? B은행이 먼저 건저당권 설정했죠. 그 다음에 을이 임대차 계약에 우선 변제적 효력 가졌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후순위 물권자라든지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지 선순위 물권자한테 우선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순위 물권자한테 우선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해당됩니까?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또 지금 보니까 보증금이 2억씩이나 되고 그 외에 소액 임차인 그 해당하는 조건 같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요 B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은행에 우선한다는 말은 틀린 게 되겠죠. 4번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건저당권. 담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우리 그냥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매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은행이 뭡니까? 들어와서 살던가요? 아니죠. 담보권이 이렇게 곽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담보권자가 그 비담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단지 뭐만 담보 가치만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채무자가 그 담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건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요.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는 없고요. 뭐만 가능하냐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경락대금을 갖다가 자신의 권리에 맞게끔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은 안 되고 나중에 뭐만 가능하다? 경매 청구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 청구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용수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다른 거 모르시더라도 이 등기부 1구에 여러분 건재단권 기재된다는 거 말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일단 8번. 문제 참 취지는 좋은데 너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거든요. 자, 보시면 돼요. 1번 국민주권의 원리. 여러분 국민주권의 원리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몇 조? 네, 1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대의제의 원리. 그렇죠. 40조에 입법권 국회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 대표기관인 대의제, 우리 국회를 두면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권력 분립의 원리. 그렇죠. 40조, 41조, 그 다음에 66조, 101조 다 뭐예요? 각 국가 권력 기관 각각에다가 고유한 권한을 부여를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권력 분립과 관계됩니다. 근데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지방자치의 원리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죠. 이거 진짜 오답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궁금합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틀리진 않을 그런 진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 볼게요. 자, 9번이 오답률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학생분들이 그 몇 분 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셔야 하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수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진도가 안 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 그 문제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보기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그래서 가에서 라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각국의 국민의 어떤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는 다른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없고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외화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외화가 공급되는 측면인지 수요 다음에 아니면 수요적인 측면인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 우리나라에 자 보시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오는 것, 이게 외화 수치거든요.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외화가 유입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세요. 돈이 달러가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외화가 들어오니까 이걸 뭐다?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네, 공급이 되는 거다. 외화 공급. 그래서 외화를 갖다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걸 우리가 외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외화가 공급되려면 우리가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면 그 공급되고 또 아니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이 유출되는 겁니다. 유출돼 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화가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불을 해야 될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수요 측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하나씩 구분하시면 돼요. 가번 보세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자,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돈이 덜 들어왔죠. 그러면 자, 이게 가였나요? 자, 가는 여러분들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외화 뭐가 공급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자, 나번 보시면 국내 조류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물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실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렇죠? 조류독감 그 파동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우리 급하게 계란을 수입했죠. 수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품의 대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죠. 돈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빠져나가는 것은 뭐다? 수요. 예, 그러면 외화의 수요가 이거는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 우리 문화예술 그 저작권이 판매가 증가했죠. 많이 팔았으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 들여온 거죠. 그러면 이건 외화에 그렇죠. 벌어 들여온 거니까 공급이 증가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라번 보시면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물건을 갖다가 적게 샀다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사면 거기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외화의 수요가 그렇죠. 감소했다.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 유출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외화를 어떻게 하는 거? 수치, 받아들이는 거고요. 수요라는 것은 외화가 어떻게 되는 거? 밖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챘겠지만 여러분 문제 보세요. 4개 다 다르죠. 외화 공급 감소, 외화 공급 증가, 외화 수요 증가, 외화 수요 감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까지 푸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번 가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라고 됐습니다. 자, 우리 환율이라는 것도 통화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하고 나. 자, 외화의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됐을 때 공급이 감소한 건요.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환율이 기존에 보다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자, 우리 했던 거 했죠. 구구단처럼 외우라 했던 거 뭐였습니까? 환율이 증가하면 수출은 하루도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몇 시간도 채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 환율 증가라는 게 이거 있잖아요. 1달러 1,000원이었던 게 1달러 2,000으로 바뀔 때 우리가 환율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1,000원으로 물건을 만들어 버리면 미국에 가서 얼마에 찍혀서 팔려요? 1달러에 찍혀서 팔잖아요. 근데 그게 1달러 2,000원이 돼버리면 1,000원은 여러분들 몇 달러가 되는 거예요? 0.5달러가 돼버리죠. 그럼 과거에 1,000원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1달러로 찍어서 팔던 물건이 지금은 얼마에 찍힌 거예요? 0.5달러 찍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출은 어떻게 된다?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 상승이면 수출 증가. 그 다음에 수입은요? 예. 과거에는 여러분들 1달러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1달러짜리 미국에서 1달러 하던 물건이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에 찍혀요? 1,000원에 찍히죠. 근데 지금은요. 1달러 얼마에 찍혀서 팔려요? 2,000원에 팔리니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더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수입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그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수입을 줄이니까 외화가 많이 적게 나가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되더라. 이건 여러분 공식처럼 알아두셔야죠.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가 어떻게 돼요? 많이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입이 또 감소하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서 이런 환율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은요 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되면서 경상수지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1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아시면 이거 푸는 요령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여러분 또 보시면 뭐하고 뭐가 그랬습니까? 나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되는데요. 나다. 그럼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증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환율은 여러분들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거래량은 많겠지만 환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우리가 단정 짓기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환율이 어떤 경우인가요? 상승한 경우일까요? 하락한 경우일까요? 보세요. 1달러 1,000원 할 때는 우리가 1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었으면 됐어요? 1,000원 있으면 됐죠.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를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0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율 상승할 때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데 지금은 환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보세요. 3번, 다와 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환율은 하락했을 때 그럴 겁니다. 자, 그런지 한번 보세요. 다하고 라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증가니까 공급 증가. 그다음 수요 감소니까 수요 감소. 여기 돼버리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버려요? 하락하죠. 환율 하락하면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경상수지 악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다 정리가 돼버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맞는 거고요. 4번은 땡큐네요. 가와 다는 외화의 공급 측면. 자, 가하고 다는요? 그렇죠. 외화의 공급 측면. 나하고 라는요? 외화의 수요 측면에서 네, 영향을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봐도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요런 건 여러분들 꼭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요거 유사한 문제들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9번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법과 정치 문제 하나랑 경제 문제 하나가 서로 트레이드가 됐나 봐요. 갑자기 법과 정치 하다가 뜬금없이 경제 문제 하나 나왔죠. 또 뒤쪽에 가면 경제 문제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법과 정치가 하나 또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이게 뭐 어떤 트레이드 됐든지 아니면 문제의 그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위해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국제간섭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자, 여러분들 자, 우리 국제법 하면 조약, 국제간섭법,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이제 뭐 형평과 선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조약 같은 경우는 누구를 구속해요? 어떤 일정한 체결 절차를 거쳤을 때 그 조약을 체결한 국가만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국제간섭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죠. 그래서 오랜 간행가 사람들이 그것을 법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국제간섭법이 국제법의 하나의 법원으로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 국제법과 관련해서 국제간섭법의 대표적인 예시들은 꼭 좀 체크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교관들의 면책특권 같은 거 있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관습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그걸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국제간섭법들이 조약화돼서 체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문제 불간섭. 여러분 각각의 국가들은 주권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그 남의 주권국가에다가 이리저리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도 역시 국제간섭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니은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금전 배상의 원칙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문명 국가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법의 원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키워드 하나 좀 잡아 두실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법의 일반 원칙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국제 분쟁이 있었을 때 국제재판에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약과 국제간섭법이 없을 때 그때 뭐 해라? 법의 일반 원칙을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법원? 그렇죠. 이거를 보충적 법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설, 판례, 그 다음에 국제 뭐 회의의 결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평과 선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슨 법원? 보조적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약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법원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참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조적 법원, 보충적 법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법의 일반 원칙의 대표적인 거 방금 나왔던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의 금전 배상의 원칙,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은 다 법의 일반 원칙들. 그래서 답은 3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무슨 기본권일까요? 가에서 다에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 그게 무슨 기본권인지 찾아야 되겠죠. 가는 뭡니까?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한다? 네, 사회권. 그렇죠. 근데 여긴 사회권은 맞는데 사회권하고 딱 봤더니 나다가 사회권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더 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적 평등도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었잖아요. 상대적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합리적인 차별이 있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요거는 오히려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권, 평등권 둘 다 되는 거예요. 가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겁니다. 우리 집행유예인자한테 예전에는 선거권 안 줬다 그랬죠. 그게 위헌 판결 받고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선거권을 안 줬습니다. 안 줬다가 지금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집행유예인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무슨 선거원칙 위배? 보통선거원칙 위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보통선거원칙 위배, 보통선거원칙이 관계되는 것 3가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정리하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기타금이 너무 높아버리면 오히려 우리 자력 없는 사람이 출마조차 못해보니까 피선거권과 물론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높은 기타금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위헌 판결 받아서 지금 우리 재외 국민에 대해서도 선거권 인정해주죠. 그래서 과거에 재외 국민에 대해서, 그렇죠, 재외 국민의 선거권, 이거 역시 보통선거원칙 위배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집행유예인자. 그 다음에 무조건 금고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뭘로 바뀌었다? 1년 이상으로, 여기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1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3가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와 관계된다? 보통선거원칙과 관계된다.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보통선거원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평등 원칙을 선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다 선거권 줘라. 이게 바로 평등 원칙을 선거에 있어서 구체화한 거, 실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등 원칙, 평등권. 다음 단어 보세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1. 여러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2대1을 넘지 마라. 최소 인구 대비 최대 인구, 최소 인구의 편차가 2대1이 넘지 마라. 그렇죠. 표의 가치의 차이를 갖다가 너무 불합리하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뭐다? 투표에 있어서 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갖다가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나 다가 다 무슨 건? 평등권.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평등권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 1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라 했으니까 청구권 되겠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다. 사회권. 3번 가장 고전적인 권리. 다음에 방어적 성격. 자, 이거는 자유권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하면 평등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번 보세요. 갑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분들 문제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당 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 해고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적절한 그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뭐 해고의 요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유들은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뭐 등등 있는데, 우리 절차와 관련해서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해고 통보라는 것은 언제 해야 된다? 네,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 통보는 반드시 뭐로 해라? 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문자로 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여기 부당해고고요.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부당 노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은 뭐를 침해하는 행위?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래서 뭐 너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너 퇴직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해요. 근데 여기서는 근로삼권 침해와 관련되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부당해고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A사의 해고 처분의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의 하자는 없다? 아니, 절차하자 있죠. 문자 통보 잘못된 거고요. 2번. 갑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있어요? 고개 흔들거리시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이거 구제 절차 둘 다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디에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치고 소송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뭡니까? 답으로? 법원으로 가도 됩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도 돼요. 노동위원회 가면 여기 거치면 지방, 중앙 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으로 가죠. 근데 차이가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노동위원회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거치기 전에 바로 갈 수 있고요. 이거 제기하고 한참 진행 중에도 바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이렉트로 가면 이건 무슨 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동위원회 거쳐서 법원으로 가면 이거는 소외 대상이, 아까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내린 부당해고 자체가 소외 대상이 됐기 때문에 회사와 나의 관계,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위원회를 거치면 지금은 이제 다투는 게 뭘 다툰다? 이거를 직접 다투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의 결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소송이 된다? 그렇죠. 행정소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이 노동위원회 거치기 전 아니면 노동지원이 진행 중이라도 바로 뭡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 A사의 노동조합은 갑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자, 이거 별표 좀 치시고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청구권자가 좀 달라요. 부당해고에 있어서는 자, 부당해고에 대한 어떤 구제 절차를 제기할 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 개인입니다. 근로자 개인. 그러니까 본인이 부당해고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당노동행위에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에는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네, 노동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노동조합은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여러분들 청구를 해야 되고요. 다만 근로자 개인이 여러분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역시 우리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구분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부당해고 사안이죠. 그럼 노동조합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4번 보시면 갑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민사소송. 자, 우리 지금 바로 소송으로 간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가 좀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냥 아예 조문을 그냥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헌법 개정 절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법률의 제정 개정 절차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참에 딱 한 번만 마무리하고 자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발의를 하고요. 그게 어디로 간다? 국회의장이 가면 국회의장은 상임 위원회에다가 이걸 뭘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해부한다 이렇게 해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요거를 그쵸 상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이제 하면 이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즉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법률안의 발의는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 또는 뭐 대통령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몇 명 이상? 그렇죠. 10인 이상 이렇게 가야 돼요.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 외에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발의할 때는요. 다음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요. 자, 그 해당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법률안을 해부하죠. 자, 이걸 우리가 해부하는데 그렇지만 뭐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급한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바로 이걸 우리가 뭐로 상정?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상임위원회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공청회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토론 많이 하겠죠. 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 본회의 요 거치기 전에 뭐를 거친다 그랬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안에 대한 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본회의에 가서 본회의에서는요 국회 제적의원 가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가반수가 찬성하면 그것은 의결이 되는 겁니다.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되고요. 자, 우리 누가 대통령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우리가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자,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부 거부. 그러니까 거부할 때 여러분, 자, 요걸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수정 거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마음에 드는데 요 조항이 마음에 안 들어. 요것만 바꿔 주세요. 요것만 거부할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한부 거부할 때는 전부 거부만 가능하고요. 뭐는 안 된다? 일부 거부, 수정 거부 안 된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국회에서 만약에 어떤 뭐 발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안을 갖다가 만들기로 했어요. 뭐 가령 이제 국회의원 정원과 관련된 법률안을 냈다고 할게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얘는 한 200명, 이제 200명 이상이 되니까 한 400명. 자, 국회의원을 정원하자 이렇게 됐고요. 상임위원회는 막 국민들이 여론이 따가우니까 눈치를 줘가지고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300명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이거 250명으로 줄여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수정 의결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어차피 같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또 의결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수정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이것만 좀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본회의에서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수정 의결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헌법에서 여러분들 공고된 거는 무조건 그대로 해야 돼요. 헌법에서는 의원 내각제 공고해놓고 국회에서 의결할 때 대통령 준임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수정 의결 안 됩니다. 이건 공고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요 세 가지만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우리 대통령이 거부하면요 본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돼요. 대신 제적의원 가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는 뭡니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결되면 바로 법률안은 확정이 되고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더라. 자, 그렇게. 그럼 보세요. 1번 맞습니까? 그렇죠. 국회 제적 가반수가 아니라 10인 이상. 국회의원 제적 가반수를 요구하는 거는요. 헌법 개정에서의 발의죠. 2번 발의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순서가 바뀌었죠.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은
예, 문제 없죠. 4번 보세요.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 한부 거부 가능하고요.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자, 이 법률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안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역시 구속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우리 거부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법과정치 하나 더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제 문제 계속 나올 건데, 자, 14번. 자, 이거 1단원이죠. 그러니까 민간 경제 흐름 그랬으니까 가게 아니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추세가 이제 1번 문제는 나올 게 없다 보니까 빈칸을 놓고 뭐가 들어갔을 땐 뭐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간 경제 흐름의 주체였으니까 이게 가계고 이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물의 흐름과 관련해서는요. 자, 가계에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실물, 생산 요소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생산 요소 시장 되는 거고, 기업에서 가계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다. 그래서 이건 생산물 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가 되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가 되고요. 그럼 거기다 대가들 있죠. 요 노란색이 바로 화폐 흐름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기업은요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그것을 사용한 대가로서 뭡니까? 요소 소득. 그러니까 뭐 임금이라든지 지대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거를 가게에다가 지불하고요.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요,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즉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를 지급하겠죠. 대가를 지급하더라. 자, 그러면 한번 가겠습니다. 1번, 가가 가게라면, 자,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릴 때는 실물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가가 가게라면 기억은 재화다. 여러분들, 기억이 보세요. 실물의 흐름이면 가게는 뭐의 공급자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자죠? 그러면 재화가 될 수 없고요. 재화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디귿이 돼야 되죠. 기업에서 가게로 공급이 되는 거여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 되겠고요. 2번 보시면 나가 기업이면 니은은 서비스와 대가다. 그러면요. 기업이면 서비스의 대가 같으면은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인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야 되죠. 근데 나가 기업이라 그랬으면 디귿이 바로 뭡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대가는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 돼야 됩니다. 리을이 돼야지 되는 거다. 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디귿이 생산 요소이면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디귿 보시면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는 가게죠. 그러면 나가 가게. 그럼 가는 뭐가 돼요? 기업이죠. 그럼 기업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 추구. 예, 맞는 질문이네요. 4번. 리을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라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을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가다. 그랬으면 디귿, 리을. 요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생산 요소의 대가를 받는 것은 나는 가게가 되겠죠.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니까요. 그럼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뭐 헷갈리게 하려고 했어도 요 개념만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요거 여러분들 계속 제가 요즘에 수업 시간에 외부 효과 관련해서 좀 많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의외로 좀 틀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것도 오답률이 좀 꽤 높은 걸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부 효과 그랬어요. 자, 외부 효과는 뭐하고 뭐가 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그래서 외부 경제든 불경제든 둘 다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 그러니까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라 그랬죠. 자, 우리 외부 경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도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더라. 반면에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소비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요거 가장 기본이라 했습니다. 자, 외부 경제 생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거 딱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외부 경제는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랬죠.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적게 생산된다? 그럼 왜 그렇다?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비용이 많으면 적게 생산되죠.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소 생산되는 거고요. 반면에 외부 경제 소비는요,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소비가 됩니다. 왜 적게 소비가 될까요?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적 편익이 뭐보다 사회적 편익보다 적기 때문에 사적 편익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소비를 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이래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이 된다. 과다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소비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다?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과다 생산 소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끝내면 안 되고 그래프 딱 그릴 줄 알아야 됐죠. 여러분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문제와 좀 빗대서 한번 보면 수요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적 이게 비용이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이만큼 필요해요. 여기가 Q0만큼 필요하다면 지금 실제로 사회에서 생산된 거는 얼만큼이에요? Q1만큼. 그럼 많이 생산된 거예요? 적게 생산된 거예요? 적게 생산된 겁니다. 그렇죠? 적게 생산됐으니까 과소 생산. 요거는 무슨 그래프다? 외부 경제 생산 그래프다. 생산 측면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 보시면 외부 경제 생산 그래프는요. 가격은 어때요? 사회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이건데 실제 자, 사회에서 필요한 가격은 요건데 가격이 더 어떻게 돼봐요? 더 높이 형성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회적 최적 생산량. 사회에서 필요한 생산량은 80인데요.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50이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가 80인데 시장에서 생산되는 건 50이다. 그럼 이건 무슨 경제? 무슨 경제가? 외부 경제. 외부 경제의 생산 측면이네요. 자, 우리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높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더 높이 형성돼요. 그래서 1번 기억은 100보다 작다가 아니라 10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크다. 2번 외부 불경제가 아니라 외부 경제. 그다음 3번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어떨 때? 더 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4번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렇게 비용 측면을 보전해 준다면 이런 상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오답률이 좀 꽤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문제 다 보기 다 들어가 있죠. 표 하나 넣으면서도 보기에다 넣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다 살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A 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량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가계와 소비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경제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죠? 갑하고 을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갑은 이렇게 생각해요. 각국에서는 필수재로 인식한대요. 필수재는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그 가게 소비에서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이게 가격이 오르면 함부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비탄력적,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가게에서 소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작으면 어떠세요? 비탄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크다면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단념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200원으로 2배 뛰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소비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갑국은 비탄력적, 을국은요 탄력적. 그럼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A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비탄력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갑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여러분 비탄력적인 것은 판매 수입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량이 그것보다는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을국에서 A 제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랬죠.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 개수가 1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1인 경우는 단위 탄력적, 0과 1 사이면 비탄력적. 근데 지금은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A 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국의 수요량은 을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여러분 덜 민감하단 말은 비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탄력적이란 말은 민감하다. 그래서 지금은 갑국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덜 민감하다. 을국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A 제품은 을국보다 갑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대체재가 많으면 굳이 가격 오르는데 이거 살 필요 없겠죠.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갑국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대체재가 을국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해설에도 나왔지만 뭐뭐 할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정리한 거 있죠. 그거까지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갑자기 17번에 복합 정치가 나왔네요. 바로 갈게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 권한 관련해서 자, 정부에서 제소하는 거는요, 네, 위헌 정당 해산,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제청하는 거는 위헌 법률 심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소추하는 거는 탄핵 심판. 그다음 국민이 청구하는 것은 헌법 소원. 그 다음에 기관, 즉 국가나 지자체 같은 기관이 청구하는 것은 권한 쟁의 심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했습니다. 특히 각 청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그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1번 자, 국민의 청구, 즉 D의 경우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두 가지 있죠. 그렇죠. 맞는 질문이 되겠고, 2번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맞죠? 탄핵하면 파면됩니다. 그렇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지금 계속 형사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3번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쌓인다? 여러분 권한쟁의 빼고는 몇 명 이상? 그렇죠. 7명 이상과 6인 이상의 찬성이죠. 권한쟁의만이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가반수 찬성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E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문제 남았는데 요 경제 문제 또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 건데 우리 이제 인강 보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8번 보시면 보기는 갑국의 경상수지 자료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근데 이 단서를 한번 보세요. 단 국제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제가 네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표가 나오고 수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하는 것은 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국제 수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수지표. 여러분 국제 수지표는 자, 그 차액을 갖다가 각 항목의 차액을 나타낸다는 그걸 주목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제가 아니고 만약 2018년하고 2019년에 자, 상품 수지가 여기는 30이고요. 요건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수출을 한 거에다가 수입을 한 것이 얼마? 30억이 헉자 났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20억이 만약 단위가 억이라면 20억이 흑자가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보다 19년에 경제 규모가 감소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경제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100억 달러 수출하고 70억 달러 수입한 경우고요. 이거는 200억 달러 수출하고 180억 달러 수입한. 그 경제 규모는 이때가 더 크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에 불과한 거다? 차익에 불과한 거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차익이다. 근데 여기는 각국의 국제 수지표예요. 그럼 각국이 5억 달러 흑자면 지금 두 나라밖에 없다 했으니까 얼른 뭐가 됩니까? 5억 달러 적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갈게요. 1번. 2018년 각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자, 30억, 20억 달러 됐지만 이게 수출액, 우리 방금 봤지만 이게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여러분 출제되는 겁니다. 이 지문 유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제 수지표 던져놓고 뭐 수출액이 감소했다, 증가했다는 등,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가했다는, 투자가 증가했다는, 감소했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단지 차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2018년 경상수지는 을국 화폐 대비 각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라고 되는. 여러분, 경상수지라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것들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경상수지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 요거 네 가지를 다 더하면 상품수지, 경상수지거든요. 자, 2017년은 여러분들 각국 입장에서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40에다가 35니까 5억이 2017년이군요. 자, 각국 입장에서는 2017년에는 뭡니까? 5억 달러 흑자죠. 흑자란 말은 뭐예요? 외국에서 5억 달러, 지금 을국이 있네요. 을국에서 5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말이고, 반면에 2018년도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죠? 네, 5억이죠. 마이너스 5억. 그럼 이건 뭡니까? 5억 달러 적자란 것은 각국에서 을국으로 5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2018 경상수지는 을국 화폐 대비 각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각국은 지금 5억 달러가 흑자죠. 흑자란 말은 5억 달러가 어디? 을국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유입된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 자, 통화가 외국에서 들어왔다. 통화량이 그쵸.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쵸. 물가는 상승한다 그랬죠. 물가 상승.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1달러로 1,0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던 게 1달러로 2,000원짜리 물건을 갖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1,000원 주고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던 게 1,000원 주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게 되잖아요.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그래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떨어진다. 이렇게 화폐 가치 하락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화폐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2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보세요. 2017년과 달리 2018년 각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각국은요. 요거는 5억 달러 뭐가예요? 외화가 증가나왔죠. 2018년은요. 5억 달러 적자라는 것은 외환 보유액이 5억이 밖으로 유출된 거죠. 그래서 2018년은 오히려 뭡니까? 외환 보유액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요인이다. 이해되시겠죠? 각국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2018년도 경상수지는 각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똑같이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2018년도를 보셔야 돼요. 2018년도 보시면 요건 반대로 보시면 되죠.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렇죠. 통화량은 감소하고요.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수출 경쟁력이 생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전에 1달러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마 1달러 1,000원 하는 이런 환율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했다는 말은 기존에 여러분들 1,000원 주고 만들던 거를 지금은 얼마 주고 만들 수 있어요? 500원 주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가가 하락했으면. 그러면요. 과거에는 여러분 1,000원 주고 1달러에서 찍었다면 지금은요. 500원이면 얼마?
0.5달러를 찍어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된다? 네, 여기는 물가, 수출 그런 것까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으면 각국은요,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물가 하락. 그 다음에 을국은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가 된다 그랬죠. 두 나라끼리 교역을 하니까 을국은 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물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수출은 감소하고 단 상대적으로요. 외국의 값싼 물건은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이제 쉬운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기 1에 밑줄 친 기억 니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정부하고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정책.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 1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에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죠. 경기가 침체되면요. 긴축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확대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걷어들이는 건 적게 걷어들이고요. 자, 기억번. 기억은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막 처분 가능 소득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경찰 시험과 이어가지고 계속 나오네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수입, 소득에서 뭐를 뺀 거다? 뭐를 뺀 거죠? 예? 뭐를 뺀 거? 예, 비소비 지출.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 같은 것들, 뭐 사회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비소비 지출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세율을 인하하면 그러면 비소비 지출이 줄어들죠. 비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초분 가능 소득은 어떻게 돼요? 아니, 빼는 거를 적게 빼면 이전보다 더 적게 감소했으니까 초분 가능 소득은 증가하겠죠. 이 사람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예전엔 세금을 20만 원 냈다. 만약에 비소비 지출이 20만 원 있다.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18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같은 200만 원인데 세율을 갖다가 인하했다니까 10만 원 빼버리면 처분 가능 소득은 어떻게 돼버려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세율 인하하는 거는 여러분 적자는 정책이죠. 그렇지만 처분 가능 소득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2번 니은은 채권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여러분 최근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요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되죠. 그래서 경기 침체됐을 때의 어떤 대책으로 맞습니다. 안정한 정책으로 맞아요. 3번 기업과 니은은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봤지만 총 수요라는 게 뭐예요? 가계에서의 어떤 소비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순수출 합의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뭡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문 보세요. 이거 정부는 무슨 정책의 주체? 재정정책. 그래서 중앙은행은요 통화정책.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제가 문제 중에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이게 찍어서 이걸 그냥 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나 봐요. 출제가 잘 안 되던 부분이니까. 우리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 우리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보상 같은 거 주면요 더 잘하려고 할 거고 막 체벌을 가거나 하여튼 고통을 주면요 그걸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걸 전제로 여러분 경제적 요인을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려고 이렇게 채찍이래요. 잘하려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에 대한 보상,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긍정적 요인이 되고요. 야, 이거 하지 마, 줄여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걸 만약에 늘리게 되면 어떤 제재나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참 재미난 건데 예전에 이랬습니다. 자, 영국의 재수자를 갖다가 영국에서 출발할 때 100명이 있어요. 그럼 100명 비용을 다 지불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수들을 호주까지 데리고 가는데 이게 뭐 귀찮고 말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 들고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치료도 제대로 안 하고 어쨌든 돈은 다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주에 도착할 때 보니까
몇 명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바꿔서 어떻게 해버려요? 출발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했을 때 인구, 재수자들의 숫자를 갖다 기준으로 해봐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더 잘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경제적, 자,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긍정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특허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창작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면 배타적 권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결국 특허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것, 창작물을 많이 만들라 이 말인 거죠. 만들면 우리가 특허권 해서 너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니까. 그럼 긍정적인 맞죠. 나머지 보세요. 환경오염세.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 배출하면 세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줄여 이 말인 거고, 쓰레기 종량제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강조드렸던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는요, 쓰레기 줄여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쓰레기 안 줄이면 너 종량제 봉투값 많이 드니까 줄여. 그다음 네 번째요. 전력 요금의 누진제. 그러니까 누진제를 하는 이유가 뭐니까? 전기 많이 쓰지 말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2, 3, 4번은 부정적 요인, 1번은 긍정적 요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서울시 저기 1회라고 돼 있네요. 자, 보면 1회 공개 및 경력 그 1회 공무원 시험 서울시 문제인데 딱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신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설만 보신 분들은 여기 난이도를 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는 느낌 딱 상 어때요? 좀 경제가 조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치약 과목 같은 거를 좀 특히 좀 중점적으로 남은 기간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공무원 사회는 여러분들 진짜 단기간에도 그리고 제대로 정리만 잘 하시고 이해만 잘 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갖고 특히 기출 같은 거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출 때 우리 한번 같이 만나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